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최재화 교수님의 준실험 연구 설계 강의 노트입니다. 완벽한 통제가 좀 어려운 현실 세계에서 연구를 해야 할 때 연구자들이 어떤 방법을 쓸까 궁금할 때가 많은데요. 네, 그렇죠. 이 노트를 통해서 준실험이라는 약간 현실적인 연구 접근법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은 주제네요. 연구 방법을 이해하는 데 지름길이 되어드릴게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준실험 연구, 이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 같게요. 노트 첫 부분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그 참가자를 무작위로 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학교에 이미 짜인 학급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죠.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바로 그 무작위 배정 없음이 준실험 연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자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현실 세계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은 없지만요. 네. 참가자를 무작위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어떤 불확실성을 안게 되죠. 아, 이게 바로 연구 결과의 신뢰도, 그러니까 타당도 문제로 이어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적 타당도는 이 결과가 정말 우리가 가한 처치 때문인가 하는 질문이고요. 네네. 외적 타당도는 이 결과를 다른 상황이나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 무작위 배정이 없으면 이 두 가지 모두에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트에 나온 그 DC 공립학교 연구처럼 1학년 두 반에 새로운 교실 관리 기법을 적용한다고 칠 때요. 네, 원래부터 두 반의 분위기나 뭐 담당 선생님이 달랐다면 나중에 결과 차이가 나도 그게 꼭 새 기법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체계 때문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실험 연구 설계를 보면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연구자들의 고민과 노력들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아하. 최대한 집단 간의 원래 차이를 확인하고 통제하거나 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군요. 그 무작위 배정의 부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 이게 바로 다양한 준실험 설계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노트에 여러 설계들이 나오는데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후검사 비동등 통제 집단 설계하고 사전 사후검사 비동등 통제 집단 설계가 있던데요. 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사전검사 유무겠죠? 맞습니다. 그 사후검사관하는 설계는 처치 후에만 결과를 비교하는데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원래 차이 문제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반면에 사전 사후검사 설계는 처치 전에 미리 한번 측정을 하죠. 이렇게 하면 실험 시작 시점에 두 집단이 얼마나 달랐는지 파악하고 그 차이를 좀 통계적으로 고려해서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소위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오류를 줄이려는 노력인 셈이죠. 사전검사가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설계도 있던데요. 시계열 설계. 이건 이름처럼 시간을 좀 길게 보는 건가요? 네, 시계열 설계는 그 처치를 하기 전에도 여러 번, 하고 난 후에도 여러 번 측정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패턴을 보는 방식입니다. 오, 여러 번이요? 네, 이러면 단순한 전후 비교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죠. 여기에 처치를 받지 않는 통제 집단까지 두고 비교하는 통제 집단 단절 시계열 설계를 사용하면요. 네. 연구기간 중에 혹시 발생했을지 모를 어떤 외부 사건의 영향까지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어서 타당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여러 번 측정해야 하니까 시간과 노력이 더 드는 건 감수해야 하고요. 그쵸. 자료를 보다 보니 아주 흥미로운 이름의 설계도 있더군요. 단일 대상 연구 설계. 이건 정말 딱 한 명, 애니콜 1만 본다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노트에 A-B 설계가 가장 기본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건 어떤 방식이죠? 한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처치 전의 행동이나 상태, 이걸 이제 기저선, A단계라고 하는데요. 네, A단계. 그걸 관찰하고 그 다음 처치를 적용한 후의 상태, 즉 B단계를 관찰하는 거죠. 아주 직관적입니다. 간단하네요. 네. 하지만 A, B 설계만으로는 B단계에서의 변화가 정말 처치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혹은 다른 이유로 변한 건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노트에서 A, B, A 설계, 즉 철회 설계를 더 강조하는 거군요. 네네. A, 기저선, B, 처치, 다시 A, 처치 중단 후 기저선으로 돌아가는지 본다는 아이디어가 재밌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만약 처치를 중단, 그러니까 다시 A단계로 돌아갔을 때
대상의 상태가 이전 기저선, 첫 A단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면요. 네. B단계에서의 변화가 처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당도 측면에서는 단순 AB 설계보다 이 ABA 설계가 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처치의 효과를 더 명확히 보여주는 방식이니까요. 오늘 최재화 교수님의 노트를 통해 준실험 연구 설계를 쭉 살펴보니 정말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선의 답을 찾으려는 연구자들의 고민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무작위 배정이 불가능할 때 유용한 대안이지만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세심한 설계와 해석이 필수적이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현실성과 엄밀성 사이의 균형 잡기가 관건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이점을 살리되 집단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다른 변화수들의 영향을 최대한 통제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의미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특히 단일 대상 연구에서 처치를 적용했다가 A, B, 제거했을 때 A, B, A로 돌아가는지 보는 방식은요. 꼭 연구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궁금할 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새로운 습관이나 방법의 효과를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이 A, B, A 논리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